자, 문제 먼저 보고 이야기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거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있지, 그쵸? 중간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A 부분 보고서 1, 2, 3, 4, 5번 훑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안 나왔네. 벌써 4월달, 4월 중순, 이제 5월 금방 가고 6월 평가원 가고 기말한다고 얼얼얼얼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입니다. 그다음 어떻게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다 보면은 9월 평가 보고 근데 그렇게 돼 진짜 애들이 매년 그랬어.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국어 영역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가 아니라 리빌딩을 하겠다가 아니라 점수 따는 거야. 네, 전략을 짜서 점수 따가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자, 그런데 문학은 버리면 안 돼. 그치? 문학은 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문학은 다 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영역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릴 영역은 당연히 비문학이고요. 비문학 지문 4개잖아. 하나는 독서,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오리지널 독서 비문학 영역인데 그 중에서 한 지문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 한 4문제 정도 못 푼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4문제 하면은 3점짜리 껴가지고 6점, 7점이란 말이야. 7점 나가리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막아줘야 돼요. 영역별로 한 문제씩 틀린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80점대 중후반 이상을 노려야 돼. 이게 전략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는 시간 배분 잘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빨리 풀 수 있는 부분 빨리 풀어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들은 좀 더 좀 이렇게 틀리면 또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내신이 걸려있긴 하지만 우리 기말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 격주로 계속 모의고사 시험 쳐 가면서 이제 문제풀이 쭉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 패턴을 찾아야 돼. 왜 여러분도 패턴 찾아야지 점수 조금 승부 걸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방식을 써왔고, 물론 다 뭐 성적은 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대개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 목표라는 등급은 따가지고 나갔거든. 그러니까 니들도 꼭 그렇게 해서 자기 패턴 만들어서 점수 따갖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영어나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이런 영역은 좀 보고 외우고 뭐 할 게 많잖아. 근데 국어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스킬들, 잔기술들을 좀 빠르게 익혀서 자기 패턴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문맥을 파악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박스가 있네요. 자, 3번 박스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송의 성주인은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자, 이명은 뭐냐면 귀에서 삐 소리 나는 거, 이걸 이명이라고 그래.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 병의 자각 증상을 설명하며 후송을 요구한다. 그런데 군의관들의 형식적인 태도와 까다로운 진단 절차 등으로 후송 과정은 쉽지 않다. 성중이가 처해 있는 현실은 은밀한 뒷거래가 미뤄지고 권위에 기대 일방적인 진단과 조직의 절차적 형식만이 중시될 뿐이다.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성중이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성중의 거부감은 합리적인 소통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어떤 조직, 즉 성중이를 둘러싼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좀 불합리한 현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성중이는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그쵸?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소설을 볼 때는 서술상 특징 잡아가면서 끊어읽기 잘 하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세세하게 끊지 않아도 좋다. 자, A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중의 왼쪽 귀를 들여다보았다. 이쪽은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오른쪽은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요. 자, 끊고 한번 보도록 하자. 문맥음이 파악하기 2의 1번입니다. 성중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가 3번 박스 읽어왔죠? 귀에서 이명 때문에 후송을 요청했는데, 그치?
지금 절차상 뭐 어떤 형식 때문에 그게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었던 것이피 군의관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후송하라고 소리가 납니까? 라고 조금 우스갯거리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1번 형중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네, 맞는 설명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 다시 지문으로 점핑을 해서 보겠습니다. 농담할 기분이 아닌데요. 그러시겠죠.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퇴원은 성중에는 군의관을 똑바로 쳐다보면 말했다.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나을 것이 없어요, 장교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왔던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를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자, A 부분이었어,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1번에서 A 부분만 제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찾기. A는 미래 사건에 대한 인물의 예측을 제시. 몰라, 이건 내용 없었어. A는 대화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의 부가 지금 있죠? 후송시켜달라, 또 치료해달라 하니까 군의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번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드러낸다. 자, 시간의 역전은 회상체, 역순행적 구성 이거죠? 아니고 주로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심리를 드러낸 행동이 아니라 대화치고 있어, 대사치고 있어. 아니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 발생 역사적 배경 지시 없네요. 뭐야? 이미 우리가 1, 2, 3, 4, 5번 A만 갖고 제끼니까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나중에 B 보고 뒷부분만 확인해 주면은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다시 지문으로. 자, 그래서 군의관하고의 어떤 그 실강의를 좀 하고 있었고,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성중이는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다. 전문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시죠? 자, 우리가 아까 3번 박스에서 뭘 봤는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쵸? 또 어떤 절차와 형식이 굉장히 빡빡하다고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종이가 전문의의 진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군의관은 왜 자꾸 그러시죠? 라고 맞받아치고 있어. 그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면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력 도표를 대강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니은 사인란에서 잠시 멈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군의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송 결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니은 부분이 사인란.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날인된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사인이 아니고 의견란에서 멎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견란이 뭐니? 이 사람 뭐 청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전방 공부가 좀 불가할 것, 이렇게 써 있으면 어때요? 이 성중이는 후송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다시 질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양나무의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면서 떨어지고 있었다.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중이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군의관은 성중이를 데리고 온 호실 위생병을 불렀다. 김상병, 문중이 들어 이 장교님 후송 상신하라고 해. 상신은 이제 위로 어떤 그 결과 보고 하는 걸 상신이라고 합니다. 성중이가 제17 후성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자, 어쨌든 그 의견란을 보고서, 그쵸? 의견란을 보고 후송을 결정을 했네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성중이는 제17 후성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오디오미터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치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한다.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가 어딥니까? 수도 육군병원. 여기가 되겠죠? 글쎄, 이 청력표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 도표를 펼쳤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그쵸? 이때 이 의견은 뭐니? 거기 어디에요? 그 청력표 의견란에 있는 의견, 그리고 여기서의 후송 방향, 여기는 어딥니까? 바로 이제 군의관
군의 간의 어떤 의견이 되겠죠?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2의 3 의견란에 적힌 것 외의 요인이 후송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나타나고 있다. 예, 방금 우리가 봤던 것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고, 다시 지문. 자, 수도병원으로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말씀하시던데 여기서 수도로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병원에서도 수도로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만,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해 줬습니까? 그 외엔 다 비슷비슷하죠. 대구가 좀 낫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야 수도로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더욱 어렵죠.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그리로 보내드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후송이 되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후송이 되느냐라뇨, 입원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 리을 부분 2번에 4번 군의관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성중의 당혹감이 드러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의관이 여기서 후송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군의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성중이가 군의관한테 질문을 던진 거네요. 다시 지문.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군사령부 의무참모부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다 집단 후송입니다. 자, 그래서 후송시키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 후송심사위원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사령부 의무참모부, 여기서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돼. 후송을 하려면은. 자, 그렇지만 담당 군의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군의관은 성중의 병상 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딴 환자들의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내놓으며 덧붙였다.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성중이는 병실로 돌아갔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서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중이의 노여운 낯빛을 살피면서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중이는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한 보루 썼지 않았소? 그래요? 환자가 대래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이죠? 성중이는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건 아닐 테니까. 자, 그럴 수도 있겠지는 뭡니까? 바로 윗부분이죠. 환자가 되래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씀이지요. 자, 문맥의 파악하기 2번에 5번입니다. 의사의 역할에 대한 성중의 평소 생각대로 상황이 정리되었다. 아니죠, 이거는. 성중의 평소 생각이 아니지. 지금 이 대위가 얘기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판단한 것, 자기가 평가한 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평소에 뭐 환자가 의사에게 약을 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야.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효과가.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것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죠. 성중이는 내뱉던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다. 대위는 50에서 성중이와 같이 온 장대위는 곧잘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곤 했다. 성중이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자, 아마 이제 귀에서 나는 이명 때문에, 그치?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라디오를 켜놔? 그런 행위인가? 자, 그의 예감은 되게 들어맞았다.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은 유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리를 늘어놓곤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박해오는 놀라운 관연하게 들려오면 반드시 그의 갑하는 군소리가 뒤따랐다.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져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은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자, 우리가 아까 3번 박스에서 뭐가 있었니?
어떤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고 생겼다라고 박스에서 봤어요. 계속 봅시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어 언어 이상의 것은 말해주다. 아, 그러면 봐요. 그러면 이 성중이가 언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거네. 강요함. 근데 음악은 강요함이 없으니까 언어 이상의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었고 편리했다. 음악을 들으면서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석해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이 아니었으나 언어보다 즐겼다. 자, 언어를 싫어하는 이유 또 있었죠. 어떤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며 참석해오는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박스에 있었던 어떤 이 성중이가 언어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이유가 이 끝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1번에 2번 뒷부분 확인하면 되겠지. 그쵸? B는 내면을 주로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 부분에서는 즉 성중이가 어떤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에 2번 맞는 게 되겠지. 그치? 자, 2번의 답은 5번이고, 자,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후성심사위원회나 집단후성 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원활한 후성을 위해 환자인 성중이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됨을 짐작할 수 이미 틀렸어요. 그치? 개인 후성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쵸? 후성은 내가 안 시켜요. 후성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군사령부의 의무참모부에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성 없어요. 다 집단 후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중이 스스로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아니요. 이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1번이 틀렸죠? 자, 2, 3, 4, 5번 확인하겠습니다. 2번. 자, 이걸 언제 다 본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군의관이 병실을 나가지 않고 있는 성중이와의 대화를 그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그렇지요. 자기 일 많으니까 그만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 3. 성중이에게 약을 써요. 약을 이라고 말하는 대위의 모습을 통해 은밀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의 불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의사한테, 군의관한테 약을 주면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마저 귀찮아하는 것을 통해 후송을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중이가 언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맞고. 5.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상황으로 인해 성중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합리적 소통을 열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끔 좋습니다. 아닌 것은 우리가 아까 1번 찾아냈습니다. 개인 후성은 안 되고 개인이 고통이 아니라 뭐였어? 후성심사위원회, 그리고 집단 후성, 그 다음에 그리고 참모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것. 8. 제목이 김원일의 도요서에 관한 명상. 역시 A와 B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좀 섞여 있죠? 섞여 있고 얘는 B까지 읽고서 1번 문제는 B까지 읽고 나서 판단을 해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A를 보고 A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간단하게만 옆에다 메모를 해두고 넘어가야 돼요. 자, 문맥음이 파악 나와 있고요. 3번도 박스겠지 뭐, 그치? 예. 그리고 4번 문제는 없습니다. 자, 3번 박스 읽고 우리 지문 분석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자유의 억압과 분단의 고착화, 물질 중심주의 풍조의 확산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중 인물들이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은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과 달리 새를 통해 실향민으로서 떠나온 고향의 기억을 이어가거나 억압된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새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인물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 혹은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는 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밑으로는 그것이 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 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네. 루나 정신 차려, 루나. 자, 봅시다.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1인칭이군요. 그러면 나가 느끼는 새는 어때? 자유구나. 자유. 나가 느끼는 새는 자유야. 자,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자, 그러면 기억 부분에 이 땅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억압, 시련, 고난, 고통, 그런 의미가 있겠네. 손우도 졸리구나, 그치? 조금만 참아. 자, 1번 이 땅입니다. 병국이 자신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장소다? 맞죠? 예, 지금 새를, 나그네 새를 보면서 자유인 어쩌고저쩌고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지문.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 없다면 내세에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게 멀리 날고 싶었다. 자, 그러면 도요새도 의미가 뭐니? 자유죠. 나한테 도요새는 자유의 이미지. 다음 단락입니다. 나는 동진간 하구로 내려가다 삼각조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 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 경비군 파견대가 있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더 내려가면 웅폴이란 옛 포구가 나섰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만도 축항에 소형 발동선이 닻을 내렸고 모래벌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널렸던 웅폴이었는데, 내륙적에 공단이 조성되고 난 뒤 이제 포구가 아니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즈음 때마침 웅포리까지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웅포리라고 하는 곳에 대한 변천 양상을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불과 3년 전이었다. 처음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 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다.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왔다. 그러자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 중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로 몰려나왔다. 장사가 쏠쏠이 잘 되자 버스 노선까지 생겼다. 돈깨나 만지는 시내 투기꾼들이 웅포리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렸다. 웅포리는 단박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웅포리의 변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나는 웅포리로 가는 참이었다. 자, A 부분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다.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바이집이란 해묵은 소주집이 있었다. 자, 아바이집 문매금의 파악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얘가 뭐 하는 데인지 좀 더 봅시다.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 하나를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들어앉은 주막이었다.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6.25 전쟁 흥남철수 때 피란 나온 38따라지로 나는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서울서 내간 낙향했을 무렵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으로 갔다. 자, 아바이 집에 대한 정보 우리가 확인했고, 자, 2번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되는 장소다. 좀 더 봐야 되겠다. 예. 약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려주는 장소인지 아닌지 우리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지문으로 와서, 이젠 너도 아비와 같이 잣나눌 나이가 된 것 같아. 너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이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식과 술잔 함께할 날을 말이야. 내 맺힌 과거지사를 들어줄 놈은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니 말이야. 목로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목로는 이제 길목이란 뜻이고, 목로에 소주병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며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를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나는 곧 전향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내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 입대한 셈이지. 6개월 뒤 금화 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난 육군 소위로 승진되었어. 그때가 일사후퇴 끝난 뒤였으니 그로부터 다시 고향 땅을 못 받고 말았자는가. 고향 땅이 수복되면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려 꿈을 꿨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껍질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니 이미 원상태에 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다. 아버지 손이 떨렸다.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촌에 두고 온 조부모님과 두 삼촌, 고모 두 분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을 보여주는 줄만 알았다. 자, 통천은 남한이 아니죠.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고향을 버리고 아마 북한군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유엔군 포로가 되었고 여기서 전향을 해서 국군으로 또 전투에 나갔다가 훈장을 받고 소위까지 승진을 한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나는 이미 그 낡은 사진을 수차례도 더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의 그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색 낡아 누렇게 바래지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다. 너는 이제 이해할 거야. 이 사진 보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내게 건네주었다. 모서리는 이미 닳았고 거북등같이 가로 세로 주름 맞아진 색바랜 사진에 처녀 얼굴이 박혀있었다. 갈래머리를 저고리 어깨 앞에 내린 곱상한 사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자, 그 A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듣게 됐네. 고향 통천, 그리고 어떤 자기 여자 두고 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통천에 대한 의미 보도록 해봅시다. 이번에 3번. 아버지가 옛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전란으로 인해 떠나온 장소다. 맞죠? 다시 지문으로 볼까요?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이번에 2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가족차, 니은이 어디냐면 술집이었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감추고 살아온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되는 장소다. 이거 틀렸네. 병국이는 이미 알고 있어. 아버지가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오기 전에 이북에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이 아바이 집에서 확인한 것은 뭐니? 사진을 확인했네. 사진을 처음 본 거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 바로 밑에 통천에 계신다던 옛 약혼자시군요. 이 말투는 뭡니까? 예전에 이미 한번 들어봤었던 얘기야. 그러면 2번이 틀렸죠? 약혼자가 있었음을 병국이 알게 된 장소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혼자의 모습, 사진을 처음 본 장소,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계속해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병국의 아버지는 철새가 돌아올 때면 새를 보며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자, 그러면 병국 아버지한테 철새는 뭘 의미합니까? 이북의 기억이다. 즉 도요새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북의 기억. 그 시간만을 살아있다고 느낀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때나 도로 나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었고 병식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너 그날 석교촌 방죽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던 길이었지?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야?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전 얘기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자, 그럼 석교촌 방죽은 뭡니까? 새들이 죽은 장소가 되겠네요. 2번에 4번. 병국이 병식이가 새를 죽인 직후에 지나친 것이라 판단한 장소다. 예, 맞습니다. 다시 지문을 보면 뻔뻔스런 자식 언제부터 그 짓 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죽인 새로 뭘 해? 병국의 목청이 높아졌다. 주모가 술주전자와 안주를 날라왔다. 나원 별 말코 같은 술 다듬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 있나? 형, 이 줄고에 사는 새를 누가 몽땅 사들였어? 아니면 형이 매입했다는 거야? 병식이 스테인리스 잔을 형 앞으로 밀었다. 잔에 술을 쳤다. 형, 우선 한 잔 꺾지. 형제 우정을 위해서. 누가 내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대. 병국이 술잔을 밀며 소리쳤다. 왜 그래? 두루미나 큰 학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흔해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테야? 날아다니는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건 죄가 되고, 돈 많은 놈 허가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병식이 호흡숨을 치곤 술을 들이켰다. 이 지구상의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할 수는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는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중 내가 50마리쯤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다면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버리지 뭘. 갓 죽인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고. 박제하는 놈을 못 되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아홉 멱살을 틀어쥐었다. 주모가 달려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계시도 않은 술집에서 웬 행패냐고 주모가 다그쳤다. 자, 그러면 이 병식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새한테 독을 먹여서 새가 죽으면 그걸 가지고 박제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치? 그 모양 그대로 본뜨는 거 요거를 하고 있었네. 자, 술집 어디 봅시다. 2번에 5번 병식이 병국이 생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에서 항변하는 장소다. 네, 맞죠? 병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5번 확실하고, 자, 1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와 B는 모두 역순행적으로 장면을 배치. 아니요, A는 역순행적이 아니었어. 2번 A와 B는 모두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A 부분에서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는 부분이 있었나 없었나? 아바이 집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 다음에 3. A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이것도 아니고. 4. A는 이야기 속 서술자의 회상을 통해,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아바이 집에서 어디였어? 무슨 폴이었더라? 까먹어버렸네, 이 동네 이름을. 웅포리를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웅포리로 가고 있는데, 웅포리는 자주 가던 집이 있었다, 이렇게 회상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 B는 이야기 밖 서술자의 관찰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자, B 부분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해보자. 그쵸? 여기는 지금 병식이하고 병국의 행동에 대해서 대사와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병국이가 일어나서 아홉 멱살을 틀어주었다.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3인칭이 확인이 되네. 그러면 1번에 4번 우선 답 체크해 놓고 5번 A에는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하겠고, 3번 문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병국이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새를 자신의 욕망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 여기며, 아니죠? 이때 자신의 욕망을 맞네. 이때 욕망은 자유. 그치? 새처럼 자유롭고 살고 싶다. 맞네. 예. 새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태도가 드러난다. 맞는 설명이군요. 두 번째, 병국이 고등학교에 다닐 적 이후로 웅포리가 변모한 모습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 이면에 환경 파괴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우선 얘는 보류해 둡시다. 3번 아버지가 도요서를 왜 사랑하는지를 매개로 병국과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인해 실향민이 지니고 살아가는 아픔이 드러난다. 자, 이건 확인이 되죠? 고향 생각, 이북 생각. 4번 병식이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것이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데에서 병식이 물질 중심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새를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새를 팔아서 박제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단 말이야. 5번 병국이 멱살을 틀어쥐고 병식과 대립하는 모습에서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 맞서간 태도 땡.
자, 맞선 이유는 고까지 새 그 죽여서 뭐하냐 이거였죠. 그리고 병식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뭐 그 새 잡아서 내가 생계를 잇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이 야단이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 5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성의 질문 없어 로운이는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